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은 전개가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연준 코로나의 기준금리 기습 인하해서 0.5포인트를 인하했어요. 0.5포인트. 이거 우리 보통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0.25포인트를 퍼센트를 인상 인하든 간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룰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미국이 0.5%를 한꺼번에 지금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금통위에서 계속 금리 동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또 기준금리 동결해서 우리는 1.25%를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미국도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를 0.5포인트를 0.5%를 인하를 했지만 우리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4월 달이죠. 4월 9일 날 아마 금통이 열릴 거예요. 4월 9일 날. 그러면은 거의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거의 99%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1% 금리 시대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금리가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동결. 자, 기준금리가 동결한 이유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미국도 지금 0.5%를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동결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딴 건 다 지금 올릴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되기는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왜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의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 그 20번째 대책 계속 이제 21번째, 22번째 대책을 계속 내놓을 텐데, 거기에다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하나는 규제를 하고 하나는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효과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이제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까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고 느낀 거죠, 미국이.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아니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 인하는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도 낮은 이자 적게 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든지 할 때. 그러면 낮은 이자 비용과 가장 핵심이 이거죠. 유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본래는 이번에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해 그런 얘기 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반기 1분기 내에 인하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본래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4월 달로 아마 인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승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 거 이렇습니다. 정부의 지금 이 강한 규제,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있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의 확대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의 효과, 영향력은 이 제한적일 뿐이다. 이 제한적이다.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고요. 오히려 제가 판단하는 건 심리적 영향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됐네. 1%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게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뭐 세금 떼고 하면은 10억을 은행에 넣어놔도 한 70만 원 나올까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은행에다가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넣어놓는 게 아니죠. 돈은 어때요? 항상 이익을 쫓아서 가게 돼 있어요. 돈은. 그러면은 좀 더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선진국들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부동산을 선택할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수출보다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이 내수가 중요합니다. 내수. 내수가 경제를 떠받쳐줘야 하는데 내수 경제에서 이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살려야 경기 회복을 빨리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 소비 위축, 세수 감소, 기업 및 정부 투자 축소 같은 악순환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겠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이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돌파구로. 자, 선진국들의 경기 침체 돌파 사례, 이 부양책을 내놨다는 건데요. 미국은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세 차례 양적 완화로 3조 2천억 달러를 풀었고요. 그래서 이 돈들의 30에서 40%가 부동산 시장 쪽으로 다시 투입이 됐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도 어떻게 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영국은 뭐 헬프 투 바이 정책이라고 해서 집값의 5%만 가지고 있으면요. 정부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모기지로 또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이 상업시설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해서 민간 공동펀드 조성한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선진국들은 다들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영국은 자가주택 정책을 왜 펼까 건데요. 자가주택이라는 거는 집을 사게끔, 의도적으로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자가주택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전체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이 약 35% 정도 되거든요. 이거 35% 이거 상당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 중에서 건설 경기를 살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일단 가시적으로 효과를 빨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막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은 막 일단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사도배업체 차들 많이 다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가 가장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주택 정책을 한다. 이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집을 살게끔, 내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핀다. 내 집을 산다는 의미는 뭐예요?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잖아요, 다. 그러니까 모기지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뭐 70% 이상 해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달 갚아서 나중에 퇴직할 때쯤 되면은 다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자기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로 써라. 이게 이제 모기지 제도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본은 이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핀다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집을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게끔 유인하는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되는 이유.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75%의 약 개인 자산 중에서 25%가 약 25% 금융 자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35%도 엄청난 비중인데 우리는 75%나 돼요. 미국보다 2배 이상 크고 이게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이게 폭락을 한다든지 너무 폭등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2017년 기준 건설업 종사자가 167만 명, 4인 가족 기준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668만 명이 지금 이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간접 사업이라고 하죠. 임대업, 부동산, 인테리어, 설비 이런 것을 몽땅 하면은 약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인데 거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게 이 직접 간접적으로 건설업, 이 부동산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인 90만 명 정도가 임시직, 일용직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동산 비중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난해 경제 성장률 2.0%, 2%는 역대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입니다. 최저. 예, 최저.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요. 이 2.0% 중에서 정부가 기여해서 이 성장률을 만들어낸 게 1.5%고요. 민간 부분이 0.5%로 민간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작다는 거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의 4분의 3을 정부가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했다는 거죠. 재정 지출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는 뭐가 많이 늘어나야 돼? 민간 부분에 이 민간 부분에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그 영향이 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게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완화나 규제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고요. 총선 이후에 완화책 또는 규제책이 나올 겁니다. 완화책이 나올지 규제책이 나올지는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를 봐야 되겠지만은 총선 이후가 아마 이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제가 그전에 강의했던 것들을 잘 종합해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부동산은요 역발상이 중요해요.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의지 이런 역발상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역발상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게 탈무드네요. 탈무드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저도 옛날에 읽어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뭔가 하려고 망설이다가 주저하다 보면 항상 시기를 놓쳐서 후회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투자 초보분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을 굳게 좀 가지시고요.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 반복하면 안 돼. 한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투자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투자도 어떤 사람들은 고점에 들어가서 손실을 보고 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점에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분도 있고요. 똑같이 좋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희비가 엇갈리는 건 왜일까요? 그게 바로 투자의 어떤 포인트, 이 타이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